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섬, 강화도로 떠나볼 거예요.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에 걸쳐 큰 전쟁을 겪은 조선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했어요. 병자호란이 끝나고 왕위에 오른 허종은 국방을 튼튼히 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강화도를 중요하게 인식했던 이유는 강화도가 수도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이에요. 강화도를 지키면 전 국토를 지키는 것이고 잃으면 나라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강화도를 외세의 침략을 막는 완벽한 요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효종 때 짓기 시작한 군사시설은 숙종 때 이르러 오진, 칠보, 53돈대가 완성되어 군사적으로 튼튼한 요새가 구축되었어요. 진, 보, 돈대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해안 지역에 설치하여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던 군사시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1조, 2조, 3조 이렇게 반마다 조를 나누어 활동하죠. 돈대는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의 역할을 했는데 학교로 치면 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는 뭘까요? 1조, 2조, 3조가 모이면 뭐가 되나요? 한반이 되죠? 보가 바로 그 한반에 해당되는 군사시설이에요. 그러면 지는 뭘까요? 지는 1반, 2반, 3반이 모여서 이루는 학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대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진, 순서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이 군사시설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강화해협을 사이에 두고 강화도, 김포에 설치된 진가보예요. 적군이 강화해협으로 진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적군의 배가 이렇게 강화해협으로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화해협 양옆에 있는 진과 보에서 대포를 쏴서 적군의 배가 이곳을 지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양옆에서 강화해협으로 진입하려는 적군의 배를 공격하여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강화해협을 따라 군사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하나씩 차례로 둘러볼까요?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덕진진이에요. 이곳이 덕진진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 공조루예요. 덕진진은 강화도에 설치된 오진 중 하나로 초지진과 강성보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강화해협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초지진, 덕진진, 강성보가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지난 시간에 병인양요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하죠? 병인양요 때 양원수 장군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다고 했어요. 당시 양원수 장군은 어두운 밤을 틈타 이 덕진진을 거쳐 정족산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남장포대가 지키고 있고 남장포대를 지나서 덕진돈대가 있어요. 덕진돈대 앞에서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이 비석은 무슨 비석일까요? 어떤 이유로 세운 걸까요? 비석에 보면 한자가 적혀 있죠?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선생님이 한자를 읽어볼게요. 해문, 방수, 타국, 선심, 물가라고 적혀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한자의 뜻을 해석해보면 바다문을 막고 지켜라. 다른 나라 배는 삼가하여 지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어떠한 외국배도 함부로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을 이 비석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낸 것이죠. 양원수 장군과 조선 군인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병인양요에서 승리한 이후 흥선대원군은 덕진진에 지금 보이는 비석을 세웠어요. 흥선대원군은 왜 이러한 비석을 세웠을까요?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경고비를 세운 이유는 외국과 통상을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강한 의지대로 조선은 나라의 문을 외국에 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병인양요가 일어난 지 5년 후 1871년 또 한 차례 서양 세력이 조선에 손을 뻗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프랑스에 이어 조선에 쳐들어온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이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면서 일으킨 전쟁을 신미양요라고 해요.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직전 1866년에 미국의 배 한 척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조선의 통상을 요구했어요. 이 배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인데 조선은 제너럴 셔먼호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는 돌아가지 않고 조선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등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에 평안도 감사였던 박규수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렸고 이 일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3명 전원이 사망했어요. 이 사건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해요.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5년 동안이나 모르고 지내다가 1871년에야 조선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빌미로 미국이 조선의 군함 5척, 군인 1200여 명 규모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미양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871년 음력 4월 14일 물살세기로 이름난 강화도 손돌목으로 미군이 들이닥쳤어요. 강화도에 쳐들어온 미군은 조선에 와서 다짜고짜 5년 전 얘기부터 꺼냈어요. 미국의 무역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는데 그때 조선 사람들이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모두 살해하지 않았냐는 것이었어요. 미군은 과거의 일을 사과하는 의미로 자신들과 통상을 하자고 했어요. 만약 자신들과 통상을 하지 않으면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까지 하면서요. 흥선대원군은 미군이 강화도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군에게 통상에 응할 의사가 없으니 물러가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미군함이 조선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화도까지 밀고 들어오자 해안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은 대포를 쏘며 공격했어요. 이에 당황한 미군은 포를 쏘아 맞대응을 한 후 일단 한 발 물러나 철수했어요. 이것이 미국과 벌인 첫 번째 전투였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전투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열흘 뒤 전열을 가다듬은 미군은 다시 강화도로 들이닥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어요. 미군은 가장 먼저 강화도의 초지진을 파괴한 뒤 이어서 이곳 덕진진으로 들이닥쳤고 이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조선군은 이곳에서 미군에 맞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덕진진은 미군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초지진과 덕진진이 미군의 기습 공격에 무너지자 오재원 장군을 수장으로 한 조선의 군사들은 강성부의 손돌목 돈대로 집결했어요. 신미양요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강성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강성보로 이동해 당시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들어가 보기로 해요. 강성보는 고려 때 지은 성을 조선 강해군 때 보수한 거예요. 강성보에서는 강성돈대, 손돌목돈대, 용조돈대 이렇게 3개의 돈대가 있는데 이 돈대는 숙종 때 지어진 거예요. 이후 영조 때 이르러
성을 고쳐짓고 성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고 있는 성문이에요. 이 성문에는 안해루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성문 오른쪽에는 강성 돈대가 있어요. 들어가서 돈대 안을 살펴보도록 해요. 이것이 돈대 내부의 모습이에요. 규모가 크지는 않죠? 이러한 돈대에는 보이는 것처럼 성벽을 둘러놓았고 성벽에는 다가오는 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 공간이 있죠? 적이 가까이 왔을 때 저 사이로 뜨거운 물 또는 오물을 붓거나 큰 돌을 굴려서 적을 막기도 했어요. 성벽 아래쪽을 보면 총을 쏠 때 사용하는 구멍보다 좀 더 큰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던 걸까요? 이 구멍은 포자라고 부르는 건데 포를 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강성 돈대 안에는 3가지 종류의 포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 작은 포는 불랑기라고 불러요. 불랑기는 무게 38kg의 작은 포로 임진왜란 이후 널리 사용된 포예요. 이 포는 5개에서 9개까지 포탄을 넣어 연속으로 사격할 수 있었어요. 불랑기보다 좀 더 큰 포는 소포예요. 소포는 대포와 달리 조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사정거리는 300m 정도 된다고 해요. 소포를 쏠 때는 포구에 화약과 포탄을 장경한 다음 뒤쪽 구멍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여 포탄이 날아가도록 해요. 이 소포는 우리나라의 재래식 합포 중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의 무기예요. 가장 큰 것은 대포인데 이 대포는 홍위포라고도 불려요. 사정거리는 700m로 지금 3종류의 포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죠. 대포를 쏠 때는 소포와 마찬가지로 포구에 화약과 포탄을 장전한 다음 뒤쪽 구멍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여 포탄이 날아가도록 했어요. 이 포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그냥 동그란 쇳덩어리죠? 우리 친구들은 혹시 TV나 영화에서 대포를 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TV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대로라면 대포에 이 포탄을 장전해 날려보내면 포탄이 펑 하고 폭발하면서 적군의 배가 완전히 파괴되어야겠죠? 그러나 당시 조선군이 가진 대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포탄은 폭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시 조선군은 포탄을 멀리 날려보내 적군의 배를 맞추거나 적군의 배 앞으로 떨어뜨려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가끔 적군이 포탄에 맞아 죽기도 했겠죠? 반면 신미양요를 일으킨 미군이 가진 대포는 포탄이 폭발하는 폭탄이었어요. 그러니 신미양요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손돌목 돈대로 이동해 신미양요 당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이것이 손돌목 돈대예요. 손돌목 돈대는 강성부에 있는 3돈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강화도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여요. 이 손돌목 돈대 역시 강성 돈대와 마찬가지로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3개의 포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 현장으로 슝 날아가 볼까요? 이곳이 바로 손돌목 돈대에서 벌어졌던 전투 현장이에요. 저 위쪽을 보세요. 손돌목 돈대 안에서 미군을 맞아 전투를 지휘한 장군의 모습이 보이죠? 저분이 당시 조선군을 지휘했던 어재현 장군이에요.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오는 미군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우선 성벽 아래를 보면 미군이 끌고 온 대포가 보이죠? 대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포탄을 쏘면 떨어지면서 꽝 하고 폭발하는 위협적인 대포예요.
대포 앞에 있는 미군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전투에서 승리하기라도 한 듯 위풍당당 칼을 높이 치켜들고 있죠. 이쪽에 또 다른 군사들이 있어요. 총을 들고 성벽을 향해 올라가고 있네요. 이쪽에는 미군이 몸을 숨긴 채 총을 쏘고 있죠. 앞서 강성돈대에서 당시 우리나라가 사용했던 포를 살펴봤던 것 기억하죠? 조선군의 대포는 포탄을 적군에게 날려보낼 수는 있지만 폭발하지 않아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데 반해 미군의 대포는 폭탄이 폭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당시 미군은 여러 대의 대포를 이용해 폭탄을 쏘아댔으나 조선군은 정주준조차 안 되는 대포와 사정거리가 짧은 소포가 전부였어요. 이렇게 성능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포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돈대 안에서 미군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조선군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자세로 총을 쏘고 있나요? 선체로 총을 쏘고 있죠? 당시 조선군이 사용했던 총은 보이는 것처럼 선 자세로 1분에 한 발씩만 쏠 수 있는 화승총이었어요. 이 화승총은 무려 3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부터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반면 미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전부 군대식 신무기였어요. 당시 미국이 사용했던 총은 레밍턴 소총이라고 하여 조선군의 화승총과는 달리 엎드린 자세로 사격이 가능했고 1분에 무려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발전된 무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조선군의 화승총은 사정거리가 기껏해야 120m 정도였는데 미군이 가진 총은 그보다 7배나 멀리 나가는 것이었어요. 상황이 이 지경이었으니 전세가 미국 쪽으로 기운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처럼 조선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면서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조선군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당시 미군의 중령이 조선군의 용맹함과 애국심에 감탄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슐레 중령의 회고를 들어볼까요? 적군의 지휘관이 이보다 더 장렬하게 싸운 군민을 다시 찾아볼 수 없다고 인정했을 정도이니 조선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용맹하게 맞섰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은 무기의 열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당시 미군에는 미해군 역사상 최초의 사진반이 동행하여 전투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그 사진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미군에 점령당한 후 손돌목 돈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흰 옷 차림의 시체는 당시 전투에서 격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조선군들이에요.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조선이 입었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어요. 강성보 격전에서 조선군은 어제원 장군을 포함하여 전투에 참여했던 350여 명의 군사들이 전부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미군은 3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당한 것에 그쳤어요. 또한 미군이 쏘아댄 폭탄에 수많은 민가들이 잿더미로 변했고 목숨을 잃은 백성들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외국에 나라의 문을 열지 않겠다는 조선 조정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미군은 21일간의 수교 협상을 성과 없이 끝내고 결국 뱃머리를 돌려 돌아가야 했어요. 미국은 훗날 신미항해에 대해 전투에서 이겼으나 전쟁에서 졌다라고 평가했어요.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작 목적이었던 조선과의 통상은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죠. 전투가 끝난 뒤 미군은 손돌목에 높이 휘날리던 어제원 장군의 장수기를 내리고 대신 그곳에 성조기를 걸었어요. 수작이라고 불리던 이 깃발은 황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장수 숫자를 새긴 것으로 조선군이 전투에 나갈 때
총 대장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걸려있던 장수기예요. 이 수자기는 가로 4m 30cm, 세로 4m 10c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예요. 이렇게 크기가 컸기 때문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걸고 내렸어요. 미군 측의 기록을 보면 당시 포대에 꽂혀 있던 수자기를 조선군 포수 5명이 몸으로 꽁꽁 묶어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수자기는 그 자체가 위험이고 힘이고 외침을 막겠다는 장수의 기계가 서려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군인들은 목숨을 바쳐 수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의 위험과 힘과 우지가 담긴 수자기는 오랫동안 고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이 기념품으로 수자기를 자기 나라에 가져간 것이죠. 당시 수자기는 치열한 전투로 인해 찢어진 상태였는데 미군은 이것을 바늘로 꼼꼼히 엮어 수선한 뒤 미 해군사관학교에 보관했어요. 이후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수자기는 우리나라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2007년 장기 임대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손돌목 돈대에서 용두 돈대로 이동하는 길에는 이렇게 비석이 세워진 정각이 하나 있어요. 이 정각은 쌍충비각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에는 신미항요 때 순절한 어제현 장군과 그의 아우 어제순 장군의 공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이 비석은 신미항요 직후 1873년에 세워진 것으로 고종 때부터 이곳에서 두 장군의 제사를 지내왔으며 1970년부터는 후손들이 제사를 올려 나라에 충성한 조상의 공을 기리고 있다고 해요. 쌍충비강 맞은편을 보면 이렇게 7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것은 신미순의총이에요. 신미순의총은 신미항요 때 목숨을 바쳤던 군사들의 무덤이에요. 앞서 손돌목 돈대에서 전사한 조선군의 모습을 살펴봤죠? 사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전사한 조선군의 시체는 불에 탔거나 폭탄에 맞아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훼손되었어요. 이러니 이들의 시체를 구별해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제현, 어제순 장군을 비롯해 가까스로 신원 확인이 가능했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에 안장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된 시체들을 모아 지금 보이는 이 7개의 무덤에 합장한 거예요. 이 7개의 무덤에 안장된 시신이 정확히 몇 구인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훼손된 시신을 모아 확인해 본 결과 약 51구의 시신이 이곳 무덤에 모셔졌을 거라고 추측돼요. 강성보 전투에서 조선군은 최후의 한 명까지도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며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이곳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려 했던 우리 민족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7개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조상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새겨야 할 거예요. 지금까지 강성보에 속한 3개의 돈대 중에서 2개를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남은 돈대는 용두돈대예요. 용두돈대는 주변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강성보 답사의 하이라이트라고 일컬어지는 곳이에요. 어떤가요? 하이라이트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치죠. 용두돈대를 멀리다 보면 돈대가 세워진 절벽이 강하엽을 향해 고개를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의 생김새가 마치 용의 머리와 같다고 해서 용용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용두돈대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용두돈대는 이름처럼 바다 쪽으로 가파르게 깎아지른 절벽을 이용해 만든 군사시설로 지형을 이용하여 지은 천연의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돈대에서 내려다보면 해협이 좁아 물살이 매우
빠르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 부분이 바로 물살이 빠르기로 이름난 손돌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손돌목의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어떤가요? 바다의 물살이 마치 강처럼 빠르고 거세죠. 이 부분은 폭이 좁고 물살이 굉장히 거셀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아서 썰물 때 물이 빠지고 나면 바닥에 드러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곳에서 배를 운항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 강하해협은 밀물일 때는 북쪽으로, 썰물일 때는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세차게 흘러요. 그래서 강하해협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밀물대를 맞추어야 해요. 썰물대에는 수심이 얕아질 뿐만 아니라 물길의 방향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아예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죠. 손돌미라는 이름도 이렇게 빠르고 거센 물살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손돌목이라는 이름에 얽힌 슬픈 전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몽골의 침략을 받은 고려 조정은 도읍을 개경해서 강화로 옮겼어요. 이때 손돌이라는 사공이 임금을 태우고 강화해협을 건너는데 해협의 중간쯤 이르자 배가 크게 흔들리더니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왕이 앞을 내다보니 손돌은 물살이 거센 곳으로 노를 젓고 있었어요. 두려운 생각이 든 왕은 손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해 손돌을 죽이라고 명했어요. 손돌이 다급하게 그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손돌은 왕의 명령으로 처형되고 말았어요. 손돌은 처형당하기 직전 바다에 바가지 한 개를 띄우며 만약 배를 저어가다 백기를 잃게 되면 이 바가지를 쫓아가세요 라는 말을 남겼어요. 손돌이 처형된 후 백기를 알 수 없었던 왕의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손돌이 남긴 바가지를 따라갔고 덕분에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왕은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손돌의 장례를 치러주라고 명했어요. 이후 손돌이 죽은 곳이라고 하여 이 해협을 손돌목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손돌목에는 손돌이 죽은 달이 되면 큰 바람이 분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바람을 손돌의 한숨, 손돌바람, 손돌추위라고 부른대요. 지금까지 강성보에 속한 3개의 돈대를 살펴봤어요. 그중 손돌목 돈대에서는 신미양요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다고 했죠. 손돌목 돈대의 전투에서 조선군이 전멸한 뒤 앞서 살펴봤던 강성돈대와 이곳 용두돈대 역시 미군에 의해 함락되었어요. 미군들은 강성보를 완전히 함락한 후에 강성보 전역에 설치되어 있던 군사시설을 모조리 불태우거나 파괴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강성보의 돈대와 시설들은 모두 훗날 복원된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곳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한 페이지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화도에 설치된 오진, 칠보, 53 돈대 중에서도 특히 추지진은 여러 차례 외세의 침입에 맞선 역사를 간직한 곳이에요. 앞서 배웠던 병인양요, 심리양요 때는 물론이고 뒤이어 일본이 은요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도 추지진은 외세의 거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이렇게 추진이 거듭 외세의 표적이 되었던 이유는 이곳이 한양으로 통하는 뱃길의 문전이었기 때문이에요.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났다고 했죠? 신미양요 당시 미군의 함대에는 공개되지 않은 동양인 한 명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 동양인은 바로 일본의 군사 정보원이었어요.
당시 일본은 서양 세력에 나라의 문을 열지 않았던 조선과 달리 일찌감치 미국의 문을 열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단행하여 산업 발전을 이룬 상태였어요. 그러니 서양 세력처럼 자신들도 통상을 하고 싶었겠죠? 이런 일본의 눈에 띈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신미양요 때 미군이 했던 그대로 군함을 이끌고 조선의 해안에 나타나 개항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운요 사건이에요. 1875년 운요호를 이끌고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일본의 운요호는 조선 해안을 연구한다는 구실을 대면서 동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으로 진입했어요. 서해를 거슬러 올라온 운요호의 첫 번째 목표는 강화도를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계획대로 강화도 앞바다에 도착한 운요호의 함장 이노우에는 식수를 구한다는 명분을 대면서 작은 보트에 수십 명의 일본군을 태워 초지진으로 보냈어요. 해안 경비를 서고 있던 조선 병사들은 예고도 없이 일본군 보트가 다가오자 포격을 가했어요. 그러자 일본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운요호로 돌아가 초진의 공격을 퍼부었어요. 이때의 공격으로 초지진은 처참히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일본군은 조선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초지진에 상륙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일본군은 초지진 상륙을 포기하고 지금의 영종도에 있는 영종진으로 이동했어요. 조선의 군사들은 일본군을 맞아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무기의 열세로 영종진을 일본에 내주고 말았어요. 영종진에 상륙한 일본군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조선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물러났어요. 처음에 이 초지진에는 3개의 돈대가 속해 있었고 또 초지진 안에는 무기고 화약고 진사 9개의 포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군사시설들은 1871년 초지진에 상륙한 미군에 의해 모두 파괴되고 말았어요. 이후 1875년 운요 사건 때 일본의 포격으로 초지진 포대는 일시에 파괴되었어요. 그 뒤 돈대의 터와 성의 기초만 남아있던 초지진은 오랫동안 폐쇄되었다가 1973년에 이르러 초지돈대가 복원되었어요. 이처럼 거듭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흔적이 아직도 초지진에 남아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초지진 앞에 서 있는 소나무예요. 이 소나무의 윗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누군가 그려놓은 것 같은 하얀색 동그라미 자국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 차례 외침을 받는 중에 생긴 포탄 자국이에요. 소나무뿐만 아니라 초지돈대의 성벽에도 동일한 폭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곳이 복원된 초지돈대 입구예요. 초지돈대는 높이 4m에 둘레 500m가 채 되지 않는 아담한 규모의 방어시설이에요. 이 초지돈대에도 강성돈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대포가 전시되어 있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이것이 돈대 내부의 모습이에요. 가운데 대포가 설치되어 있죠? 이 대포는 우리가 강성돈대에서 살펴본 대포와 같은 것이에요. 홍의포라고도 불리는 대포로 대포 뒤쪽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여 화약이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이 날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포탄이 폭발하지는 않아서 위력이 약하다고 했었죠? 강화도의 여러 군사시설에는 이 같은 홍의포가 전시되어 있는데 모조품이 아닌 진품은 이곳 초지진의 홍의포 하나뿐이에요. 이 홍의포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때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이후 일제 관리사택의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찾아서 이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운요 사건 이후 일본은 다시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 조선이 운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본과 통상할 것을 강요했어요. 운요 사건은 불법 침입에 대한 정당한 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때문에 안타깝게도 일본의 뜻대로 나라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1876년 2월 26일 조선은 일본의 나라의 문을 연다는 뜻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 강화도 조약은 후에 조선 침략이라는 일본의 야심이 실현되는 발판이 되었어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군대식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그러나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게만 유리하고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를 살펴보았어요. 시간을 거슬러 청동기 시대 마을로 들어가 당시의 생활을 느껴보기도 하고 고려의 옛 궁궐들을 살펴보면서 몽골의 침략에 고통받았던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느껴보기도 했어요. 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전투 현장으로 날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조상님들의 희생 정신을 돌아보았고 일본에 억지로 나라의 문을 열어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알아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니 강화도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를만 하죠? 다음 시간에는 통통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현장으로 즐겁고 유익한 답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